해군 창설 당시 제대로 된 전투함만 없었고 그나마 유일하게 있었던 군함은 일본이 패전 후 완성하지 못하고 버리고 간 배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진을 동원해 이 배를 진수하여 단순히 경비정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자체적으로 군함을 건조할 기술이 없었고 군함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당시 손원일 제독은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장교는 월급의 10%, 상사 원사는 7%, 하사관과 수병은 5%를 급여해서 각출해서 모금운동에 동참했고 손원일 제독의 부인인 홍은혜 여사를 중심으로 해군 부인회가 조직되어 바자회와 삭바느진을 통해 전투함 구매 비용에 보탰습니다. 이 운동은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 4개월 만에 15,000달러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이 돈과 정부의 지원금 45,000달러를 합해서 미국의 해양대학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 중이던 화이트 헤드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우리 해군은 이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을 백두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그런데 백두산함이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백두산함은 한국 해군의 약점을 이용해 부산을 점령하려 했던 적군함을 격침시켰습니다. 만약 당시에 백두산함이 없어 북한군이 부산 상륙을 성공했다면 전쟁의 양상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백두산함은 인천 상륙작전 등 다양한 중요한 전투에 참전하여 전가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지 못하던 가난한 시절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한데 모아 백두산함을 만들었고 이 백두산함은 북한군의 위협을 막아내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진 자유는 7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한국을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은 초계함, 이지스함, 잠수함, 상륙함 등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군함을 보유하게 했고 자체 건조 기술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해군 강국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전세계 위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뤄왔고 조선업의 급격한 성장과 무기 제조 기술의 개발로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1970년 해군의 전력 증강 사업 율곡 사업이 추진되면서 현대중공업은 1980년에 최초의 한국형 호위함 울산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1983년 초계함 안양함을 만들었고 이후 우리 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구축함, 초계함, 군수지원함뿐만 아니라 잠수함까지 만들며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군함 기술력은 전 세계에 알려지며 놀라운 수출 실적을 세웠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은 바이킹의 후예라고 불리는 노르웨이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함인 신형 군수지원함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전통적인 해양 강국이었던 노르웨이에 군수지원함을 수주한 것은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의 병원선과 의료진을 파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병원선 기능도 갖춘 군수지원함을 노르웨이에 수출하게 되며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노르웨이와 계약을 맺은 시기는 6.25 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은 올해 노르웨이 해군 사상 최대의 군함을 대우조선 해양에 발주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다.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양국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의 군함 수출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영국 해군의 군함을 수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군함 건조 강국이자 한때 대영제국이라 불리며 전 세계 바다를 장악했던 영국이 국내 조선사에게 1조 원에 달하는 군함 제조를 맡긴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일간지서는 근대 해군 및 조함의 원조 국가로 꼽히는 영국이 아시아의 변방 한국에서 군함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사실이 영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조선업계 노조들은 막판까지 영국의 함정은 영국 조선업체가 수주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 영국의 네티즌들은 과거 세계 최강 해양국이 어디였는지 생각해보라며 영국이 한국 배를 산다는 것이 거짓말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영국 기업은 최종 입찰에 참여조차 못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며 국익을 생각해 영국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조선노조 GMB는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영국 세금이 외국으로 나가게 됐다며 영국 정부는 이번 군수지원함이 영국에서 건조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영국 군수지원함 수주를 놓고 현대중공업, 이탈리아의 핑칸티에리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조선업체 두 곳으로 후보자를 압축한 뒤 한국을 방문해 이들 업체에 조선사를 실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영국 해군이 한국의 조선사를 선택한 것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 노르웨이 군수지원함 수출도 대우조선해양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은 영국 국방부가 노르웨이 정부에 적극 추천한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인정받은 한국은 세계 군함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알려졌고 전세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며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에 국산 잠수함을 수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11억 달러에 수주하며 국내 최초 잠수함 수출 달성과 역대 방산 수출 단일 계약 사상 최대 규모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수주에서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 최강국인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놀라게 만든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이 군함 시장의 신흥 강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했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대우조선해양은 엄청난 수주를 따냈습니다. 태국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함을 수주한 것입니다. 수주 금액은 5,200억으로 이는 태국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계약이었습니다. 태국 해군 프리기트함 입찰에는 기존 함정 건조 강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도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최종 대우조선해양이 낙점되었습니다. 태국은 3,700톤급인 이 함정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를 설계하고 대함 대공 미사일, 헬기 등으로 무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태국이 한국에 주는 선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태국과 지소미아 이야기는 10여 년 전부터 나오며 우리 측이 요청이 왔으나 태국 측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 체결의 이유는 군사동맹으로 작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상대국의 군사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태국군의 장비 수요 정보를 알고 싶어 했지만 태국은 이에 선뜻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한국에게 대국급 기반의 호위함을 전달받았고 몇 차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신뢰로 인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태국은 한국이 만들어준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인 정국왕 라마 9세의 이름을 따 후미폰 아둔 야데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남중국해 패권 문제를 두고 태국은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다라며 태국 입장에선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산 무기 구매가 정치적 측면에서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지난달 10일 뉴질랜드에서는 감격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뉴질랜드 최대 규모 군수지원함이 전달되었는데 이를 본 뉴질랜드 수병과 장교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해군 직원은 이것은 뉴질랜드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배이며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태평양에서 유명한 선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프로터 제독은 이 배는 뉴질랜드의 환상적인 능력을 대표한다며 우리의 선박과 파트너의 선박에 바다에서 연료를 공급하고 뉴질랜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군수지원함 아오테아 로아함은 현대중공업이 2016년 7월 뉴질랜드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길이 173m, 폭이 24m 크기의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배를 전달하면서 뉴질랜드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감격스러웠던 점은 6.25 전쟁 시 우리나라의 군함을 파병했던 뉴질랜드에 기술력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건조한 군수지원함을 우리가 수출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건조를 무사히 마치고 군수지원함을 인도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5월 경남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조선소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전라자수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수군이 임진왜란 발발 이후 첫 승리를 거둔 이곳에서 한국 해군력의 정수인 잠수함과 수상함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승전보를 울린 옥포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의 비전인 해양강국, 대항해군의 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정 건조장에는 장보고급 잠수함 박유함이 시야를 압도했습니다. 박유함은 2000년 환태평양 합동군사훈련에서 적함정 11척을 격침하고 훈련 종료 때까지 단 한 차례 공격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 기록을 세운 날카로운 창이자 방패였습니다. 또한 맞은편에는 박유함을 압도하는 크기의 검은색 고래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 잠수함으로 21세기 거북선이라 불리는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길이가 83.3m,
폭 9.6m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며 수중 최대 속력도 20노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산 안청호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 발사관을 장착해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투비 탄도미사일을 탑재하며 잠대지 미사일인 국산 해성3와 미국제 대한미사일인 하프미사일 등도 탑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국내 개발 핵심 장비가 탑재되고 탑승 인원이 늘어나고 수중 잠안 기간도 대폭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산 안청호함을 진수함으로써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진수한 10여 개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전투함을 만들며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세계 해군사상 7대 명품 군함에 꼽히며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미국, 영국 등의 군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는 패기를 가지고 전세계 바다에서 강자로 다시 설 예정입니다. 일본에 있는 전국의 도쿄올림픽 카운트다운 시계가 다 멈췄습니다. 올림픽 연기에 대한 경제적 손실 계산과 수습에 일본 전역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와중에 지금 일본 정부는 IOC와의 본격적인 싸움에 돌입했는데요. 그동안 먼저 손을 드는 쪽이 누구인가가 중요했는데 결국 아베가 IOC에 전화를 해서 연기 요청을 하고 IOC가 4주 동안 의견을 검토하는 형식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이 손해를 고스란히 뒤집어쓰고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 언론에서 IOC를 비난하는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친아베 신문인 마이니치는 오늘자 신문에서 막대한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IOC를 보호하는 불평등 조약이 문제이다 라는 헤드라인으로 모든 책임을 IOC에 미루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동안 IOC가 계속 결정을 미루고 있다가 노르웨이, 브라질, 캐나다, 호주까지 참가를 보류하는 사태를 만들었다는 거죠. 출전 선수 관리를 하고 있는 IOC가 지금까지 선수 선발이 57%만 진행이 될 뿐이고 모든 것이 꼬여버린 상황인데도 무책임하게 방관하는 바람에 올림픽 준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IOC는 전 세계에서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요를 받다가 미국 MBC가 미국 프로풋볼 시기가 겹치지 않으면 1년 연기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받고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IOC가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도 못하고 있고 출전 선수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일본이 먼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섰다는 거죠. 아베가 먼저 희생을 하는 솔선수범 지도자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결국 이렇게 여론전을 시작하면서 IOC와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경제적인 손실을 일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회가 연기되더라도 IOC와 미국 MBC는 보험 처리가 돼서 실제적인 손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례 보고서에 의하면 IOC는 취소 보험료로 2016년 리우올림픽은 1,440만 달러, 173억 원, 2018년 평창올림픽은 1,280만 달러, 153억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올림픽 보험료는 더 높을 것이기 때문에 AP의 보도대로 보험회사가 상당한 손실 비용을 IOC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미국 MBC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4번의 올림픽 중계권료로 IOC에 43억 8천만 달러, 5조 원을 지불한 상태지만 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일본은 아베의 말도 안 되는 도박으로 아무런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IOC가 올림픽 중지를 권고할 경우 개최국은 보험사에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올림픽위원회는 2020년 올림픽 개최 도시를 입후보하는 과정에서 IOC에 올림픽 개최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우선 도쿄가 보충하고 도쿄 차원에서 손실이 보충이 불가능하다면 일본 정부가 이를 책임지기로 한 것입니다. 또 IOC와 도쿄올림픽 개최 계약을 맺으면서 보상 및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올림픽 개최 취소로 인한 손실을 도쿄와 일본 정부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상황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아베가 벌린 일입니다. 부흥올림픽, 평화올림픽이네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IOC와 기싸움을 계속해온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친 상태에서 아베가 먼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아베는 당연히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일단 타겟을 IOC로 잡은 것입니다. 최대한 압박을 해서 일부 책임을 지게 해 비용을 충당하려는 의도도 있고 일본 국민들의 비난을 IOC에게로 돌리려는 생각인 거죠.
원래 아베가 잘하는 것이 한국을 때려서 지지도를 높이고 책임을 피하는 잔머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IOC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베의 잔머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리디 영국 IOC 위원은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내년 여름에 개최하지 못할 경우 벚꽃이 피는 5월경에 열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추가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협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IOC와 도쿄 조직위원회와 협의에 따라서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IOC는 이미 상당한 비용 추가를 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을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아베와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의 전화회담에서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IOC도 일본의 속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경제적인 부담을 나누려고 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일본 정부는 모든 경제적인 손실을 안고 가야 하고 뒷수습을 다 감당해야 합니다. 영국 언론에서는 연기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수천억엔 규모로 추정이 되지만 상상할 수 없는 추가 비용이 나올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선수촌 아파트 경우처럼 손해배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 등 예상을 할 수 없는 손해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연기 결정이 취소 못지않게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날 것이라고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되지도 않을 싸움을 IOC에 걸고 있는 아베는 이제부터 지옥 같은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명을 살 수 있을까요?